9월 19일 화요일 종목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급락을 했고요. 애플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보시면요. 소폭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별로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급락했다라는 것들을 보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상승 종목이 2257개고요. 하락 종목이 3700개.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말은 미국도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종목별 이슈를 보면요. 애플이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이폰 15 사전 예약 판매 호조가 나오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출시 1분 만에 매진이 되고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중국의 인기가 여전하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1.7% 정도 반등을 했고요. 반면에 골드만삭스에서 뒤통수를 한 대 맞았죠. 테슬라는 3.3% 이상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 정책을 쓰면서 마진율이 나빠진다라는 것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마감 상황 이거는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전체 분위기를 볼 수가 있죠. 포드 같은 경우는 2%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도 3% 하락세가 나왔는데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이것은 테슬라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 파업이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고요. 애플이 1.7%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빅테크들도 강보합권에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엔비디아, 인텔, AMD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 3%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끌어올리면서 일단 저점 매수세는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한테 썩 유리한 흐름들은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가 104.73까지 내려오기는 했지만요. WTI 유가가 91달러 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역시나 4.3%에서 크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빅스 지표는 이렇게 14선 그래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된 다음에 여기서 버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시장이 큰 폭으로 급락하거나 투매가 나오는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은 첫 번째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서 CPI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한번 짚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CPI 항목들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요게 가중치가 있고요. 모든 아이템이 100% 비중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가지냐 요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푸드 음식료에서는 13.4% 정도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7%가 되지 않습니다. 6.9%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섹터에서는 79%인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쉘터 쪽입니다. 주거비 쪽이 34.8%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가가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 CPI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 거는 맞죠. 그런데 아까 위에서 보셨던 요 에너지와 음식료 요 두 섹터를 제외한 것들 요게 바로 코어 CPI가 되겠습니다. 연준에서는 코어 CPI를 더 많이 보죠. 그래서 코어 쪽에서는 요 주거비, 쉘터 쪽이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어 CPI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쉘터 쪽은 어떠냐? 지금 뒤늦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올라갔다가 지금 꺾이는 과정에 있는데 통상적으로 쉘터 쪽은 조금 늦게 반응을 합니다. 주거비 쪽은 월세를 뭐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늦게 반응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FOMC 회의가 오늘부터 열리는데요. 이 경계감 때문에 시장이 좀 주춤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보시면은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흐름들을 보시면 디플레이션의 시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시대 그리고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렇게 순환주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까지는 디플레이션의 시대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1950년대 이때 뭐 2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 그리고 이때는 베트남 전쟁까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터졌었죠. 여기에서 이제 샤워실의 바보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때 리먼 사태도 터지고 닷컴 버블도 터지고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졌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최근에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이제 증시의 붕괴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채권 금리와 증시는 역외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는 빠지고요.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공식화돼서 외워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립니다. 자, 디플레이션의 시대를 볼게요. 이때는 채권 금리, 이 초록색 선이 채권 금리인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증시는 하락합니다. 채권 금리가 내려오면 증시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나오는 특성 중에 하나고요.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어떠냐?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뭐 채권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준금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채권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동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채권금리가 올라감에도 증시가 올라가고요. 채권금리가 빠지면 증시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간중간 이것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대체적인 흐름들은 어떻다? 증시가 올라가면 채권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동행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권금리가 올라가서 뭐 10년물 채권금리가 4.3% 넘나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간다고 해서 지수가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지수의 흐름들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역대 시계열을 보여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너무 채권금리 올라가는 거에 겁먹지 말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같아요. 그래서 어제장에 9,400억 정도 선물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상방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융투자에서 거의 3조 원 가까운 현물 매수까지 보여줬었는데 어제장에서 1조 원 가까운 선물 매도를 하면서 일단 증시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MC 회의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나온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인데 요거 선물 매도가 이어지는지 요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어제 미국장처럼 반등 시도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대신에 추석 연휴가 있죠. 9월 28일부터 시작해서 무려 6일 동안의 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미수를 쓰시는 분들 주식담보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레버리지를 조금 줄여놓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시장의 차트 흐름들 잠깐만 보시면 코스닥은 쌍바닥 잡아가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이탈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대 하락을 보이면서 지수가 기술적으로 좀 밀렸었는데 추세 자체로 보면 파동으로 어떻습니까? 여기가 1번 나왔고 2번 쌍바닥 잡았고요. 올라가서 안착하고 수렴하면서 여기가 3번 그리고 어제 4번 나왔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난주 후반에는 지수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11선 근처에서 5번을 만들고 돌아서는지를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파동 추천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파동 추천주는 제가 여기 써놨듯이요. 대부분 눌림목 구간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천 나왔다고 다른 무료 카톡방이나 무료 유튜브에서 사는 것처럼 급등주를 막 추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추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잡아야 되냐? 눌림목에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에서 내려오는 동안 살살살 잡아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종목 보자고요. 이 센서뷰 같은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제가 요거 말씀드린 게 9월 14일이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잡는다? 파동에서 나오는 눌림목 구간. 자, 볼린저 밴드 돌파하면 4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11선에서 5번 나오면서 N자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볼린저 밴드 다시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11선 내려왔을 때 이 11선 전후에서 반전 나올 가능성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모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수익권 들어와서 요거 한번 슈팅 나오면 수익 실현 차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같이 제가 파동 추천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급등하는 종목들 말고 좀 담아갈 수 있는 초보들도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종목은 중기적으로 여러분들 갖고 갈 수 있는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한주식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한 주식 연구소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매크로 지표들에 대한 해설, 또 어제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지수의 뒤에 숨겨진 증시의 흐름들, 백그라운드 얘기도 제가 쭉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은 반드시 우리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설치하셔서 꾸준하게 글을 읽으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컨텐츠 무료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파동 추천주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교육 자료, 어떻게 하면 내가 테마주, 급등주들을 단타칠 수 있느냐, 그런 방법들, 파동론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요.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